장례식장에서 새언니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재산은 이미 다 정리됐어요. 저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집이랑 땅 전부 오빠 명의로 바뀌었어요. 10년 동안 아버지를 모신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이 공증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아버지가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는 걸요. 1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든 괜찮다고 하셨어요.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다고, 자식들 걱정시키고 싶지 않다고요. 그게 아버지였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사신 분. 자식한테 짐이 되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셨던 분. 하지만 혼자 남겨진 아버지 집을 찾아갈 때마다 저는 마음이 무너졌어요. 냉장고 안에 며칠 된 반찬이 그대로 있고, 세탁기 돌리는 걸 잊으셨는지 빨랫감이 한쪽 구석에 쌓여 있고, 아버지는 그런 것들을 아무렇지 않은 척 치우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괜찮다. 나 혼자도 잘 산다. 그 말이 더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오빠한테서 전화가 온 건 그 즈음이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같이 살면 어떨까? 아무래도 새언니보다 내가 모시는 게 아버지도 편하실 거야. 저는 오빠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낯선 사람 앞에서 불편함을 잘 표현 못하시는 분이었으니까요. 남편에게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장인어른 혼자 두는 것보다는 같이 사는 게 낫지 않겠어.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어요. 쉽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말해준 거니까요. 아버지께 말씀드렸을 때 아버지는 처음에 거절하셨습니다. 나는 혼자 살아도 된다. 너희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아. 아버지 같이 살아요. 아버지는 한참 침묵하셨어요. 창밖을 바라보시다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여서 저는 그만 울 뻔했어요. 합가를 한 첫 번째 아침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일어나셔서 거실 구석에 앉아 계셨어요. 마치 자신이 이 집에 있어도 되는지 모르겠다는 것처럼. 제가 밥을 차리러 부엌에 들어가니까 뒤따라 들어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짐이 됐구나. 아버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는 자식한테 짐 되는 거 싫다. 저는 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손이 참 거칠었습니다. 평생 일만 하신 손이었어요. 논밭을 일구고 아이들 키우고 어머니 병수발까지 드셨던 손. 그 손이 이제 제 손 위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짐이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아무 말씀을 못 하셨어요. 그냥 고개를 돌리셨는데 눈가가 빨개지는 게 보였습니다. 사위인 남편에게도 아버지는 늘 미안해 하셨어요.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올 때마다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덕분이네 고맙고 미안하네. 저는 그런 아버지가 안쓰럽기도 하고 또 그 마음이 고맙기도 했어요. 무심한 척 사시지 않고 우리가 하는 일을 당신 마음에 꼭 새겨두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 마음을 새겨두신다는 걸 저는 나중에야 실감하게 됩니다. 처음 1~2년은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아버지는 건강하진 않으셨지만 혼자 움직이실 수 있었어요. 동네 어르신들과 경로당도 가시고 텃밭에 고추도 심으시고,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퇴근 후에 밥을 차리고 주말에 병원을 모시고 다니는 정도면 됐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고 4년이 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다리가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을 가봤더니 허리 디스크에 무릎 연골까지 닳아있다고 했어요. 수술을 권유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수술하기 싫다고 하셨어요. 이 나이에 수술이 무슨 소용이냐. 오빠가 와서 설득했습니다. 아버지는 오빠 말은 들으셨어요. 결국 수술을 받으셨는데 회복이 쉽지 않으셨어요. 재활 치료를 시작하면서부터 병원 왕래가 잦아졌습니다. 일주일에 3번, 물리치료에 외래 진료까지. 저는 반차를 쓰기 시작했어요. 직장 상사가 눈치를 주기 시작한 건 그 즈음이었습니다. 요즘 반차를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하고 고개를 숙이는 수밖에요.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울었습니다. 아버지도 직장도 어느 쪽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서요. 그 즈음 오빠가 말했어요.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면 집은 내 명의로 해줄게. 10년 모셨는데 그 정도는 해야지. 저는 그 말에 사실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빠가 고맙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던 새언니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표정을 보지 못했어요. 그날 밤 새언니와 오빠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왜 집을 아가씨 줘? 오빠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겠죠. 아버지를 10년 동안 모셨잖아. 그럼 상속 비율로 정하면 되잖아. 집까지 줄 필요는 없지. 그 대화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새언니가 달라졌다는 건 느꼈어요. 예전에는 반찬을 싸들고 오기도 했는데 그 즈음부터 발길이 끊겼습니다. 전화도 뜸해졌어요. 새언니를 원망하는 마음이 아예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새언니 입장에서는 억울한 구석도 있었을 거예요. 시집살이를 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를 직접 모신 것도 아닌데 재산이 한쪽으로만 기울어진다고 느꼈을 테니까요. 그 마음 자체를 제가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걸 표현하는 방식이 너무 달랐어요. 오빠 사업 이야기가 나온 건 그 무렵이었습니다. 건설 하청 사업을 하던 오빠는 공사 하나를 수주했다고 했어요. 큰 건이라고 이것만 잘 되면 그동안 빚도 다 갚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선금이 필요한데 자금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땅 담보로 대출 좀 받아야 할 것 같아. 저는 망설였어요. 아버지 재산인데 먼저 여쭤봐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오빠 아버지한테는 말씀드렸어. 응. 아버지는 괜찮다고 하셨어. 아버지께 여쭤봤습니다.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시다가 한참 뒤에 말씀하셨어요. 오빠가 하는 일이니까 잘 되겠지. 뭔가 말씀하시려다가 멈추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침묵의 의미를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오빠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 그렇게 해서 아버지 명의의 땅에 담보대출이 걸렸어요. 아버지는 그날 이후로 자주 멍하니 창밖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밥상을 차리다가 아버지 방을 들여다봤는데 아버지가 오래된 서랍을 열고 무언가를 들여다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들어가는 기척이 느껴지셨는지 아버지는 서랍을 급히 닫으셨어요. 아버지, 뭐 찾으세요? 아무것도 아니다. 저는 그냥 넘겼습니다. 나중에 저는 알게 됩니다. 아버지가 이미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걸요. 그해 겨울부터 아버지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입원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2주 정도면 퇴원할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퇴원이 계속 미뤄졌어요. 합병증이 생기고 폐에 물이 찼다가 빠지고 혈압이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저는 낮에는 병원에 있다가 퇴근 시간에 맞춰 직장에 나타나고 다시 병원으로 갔어요. 남편이 저녁을 혼자 먹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왜 맨날 없어? 하고 물을 때마다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 즈음 오빠 내외가 오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어느 주말이었어요. 아버지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져서 오빠한테 급하게 연락을 했습니다. 오빠, 아버지 좀 봐야 할 것 같아. 빨리 올 수 있어? 오빠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했어요. 오늘 일이 있어서 다음 주에 가면 안 될까? 저는 전화를 끊고 아버지 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 너머로 아버지 숨소리를 들으면서요. 화가 났는지 슬펐는지 그냥 지쳤는지도 잘 몰랐어요. 그날 밤 새언니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님 많이 안 좋으세요? 걱정이네요. 걱정이 되면 오면 되는데 문자로 걱정을 보내왔어요. 저는 그 문자를 읽고 한동안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답장은 보내지 못했어요. 밤 간병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병실이 조용해지는 새벽 2시, 3시. 아버지는 잠을 잘 못 주무셨어요. 자다가 깨서 신음을 하시거나 이름을 부르시거나 저는 그럴 때마다 일어나서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아버지는 눈을 뜨지 않은 채로 손을 꼭 쥐셨어요. 그 손의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릴 때 제 손을 잡고 시장을 다니시던 그 크고 따뜻한 손이 아니었어요. 어느 새벽 아버지가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여기 있어요, 아버지. 아버지는 한참 있다가 말씀하셨어요. 고생이 많구나.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당연한 거라고요. 고생이 많아. 아버지는 같은 말을 또 하셨어요. 눈이 감긴 채로 작은 목소리로.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눈물이 베개에 스며들었어요. 한참 후 아버지가 또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미안하다는 말을 거의 안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왜 미안하세요? 하고 여쭤봤더니 아버지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냥 다시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 말이 무슨 의미였는지 저는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이틀 뒤 의사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를 리 없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왔는데 복도에서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벽을 짚고 서서 숨을 골랐어요. 오빠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오빠는 그날 저녁에 왔어요. 오빠가 병실에 들어서는 순간 아버지가 눈을 뜨셨어요. 오빠를 보시더니 손을 조금 들어 올리셨습니다. 오빠가 그 손을 잡았어요. 저는 그 장면을 문 옆에 서서 봤습니다. 아버지가 오빠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잘 살아라. 딱 한마디였습니다. 오빠는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상하게 울지 않았어요. 그냥 이게 우리 가족이구나 싶었습니다. 사랑하면서도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면서도 손을 잡는. 그게 가족이라는 걸 그 순간 어쩔 수 없이 알았어요. 조금 뒤 저는 아버지 귀에 대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딸로 살 수 있어서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목이 꽉 막혔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울지 않으려고 했어요. 존경합니다. 아버지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말도 못하시고 눈도 제대로 못 뜨시는 상태였는데 그 눈물이 관자놀이를 타고 베개로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그 눈물을 닦아드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하셨어요. 장례는 3일장으로 치렀습니다. 오빠가 상주로서 많은 것을 챙겼어요. 저는 그 옆에서 조문객을 맞이하고 음식을 챙기고 밤을 새웠습니다. 몸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고요했어요. 아버님 모시느라 고생 많았죠. 어떤 분이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제가 딸인데요. 당연한 일이죠. 당연하다고 했지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목이 살짝 메었어요. 그 말 한마디 안에 10년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맨 앞에서 말씀드린 그 장면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재산은 이미 다 정리됐어요. 새언니가 그 말을 꺼낸 건 조문객이 빠져나간 장례식장 구석이었어요. 저는 새언니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이야? 집이랑 땅 전부 오빠 명의로 바뀌었어요. 저는 오빠를 봤습니다. 오빠는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미안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도요. 아버지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던 그 오빠가 지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약한 사람이었어요. 새언니와 아버지 사이에서 결국 새언니 쪽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더 오래 마음에 남았어요. 나쁜 사람이면 미워하면 되는데 약한 사람은 미워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새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상속은 공평해야죠. 10년 모셨다고 집까지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말이 귓속에서 오래 울렸습니다. 저는 그날 장례식장에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한동안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 어두운 채로 있었어요. 남편이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옆에 있어줬습니다. 한참 후에 제가 말했어요. 여보, 나 억울해. 처음으로 그 말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을요. 당연한 거라고, 딸인데 당연한 거라고 다독이면서 살았는데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억울하지. 당연히 억울하지. 그 말에 저는 그만 소리를 내서 울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도 장례식장에서도 조문객들 앞에서도 참았던 울음이 그제야 나왔어요. 한참 울고 나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따져야 해.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오빠랑 법정에서 싸운다는 게 그게 아버지한테도 미안한 일 같았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대로 가만히 있어야 하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의 변호사입니다. 혹시 고영수 씨 따님이 맞으시죠? 네, 맞다고 했어요. 아버님이 공증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확인하러 오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장면이 한꺼번에 떠올랐어요. 아버지가 서랍을 급히 닫으시던 그 장면. 새벽에 미안하다고 하시던 그 말. 그리고 나중에 병원 기록에서 확인한 그 오전의 일. 아버지가 입원해 계시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직장에 있었어요. 담당 간호사 말로는 아버지가 보호자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날 혼자 택시를 부르셨어요. 다리가 불편하셔서 혼자 거동이 쉽지 않으셨는데 그래도 혼자 일어나셔서 병원 가운 위에 외투를 걸치시고 간호사실에 잠깐 외출한다고 하셨다더라고요. 간호사가 말렸지만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금방 다녀올 거다. 택시를 타고 가신 곳은 법무법인이었어요. 도착해서 택시기사한테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법무법인 문을 열고 들어가셔서 미리 준비해 두셨던 서류를 꺼내셨어요. 이미 내용을 다 적어 오신 거였습니다. 손이 많이 떨리셨다고 합니다. 담당 변호사가 나중에 저한테 말해줬어요. 어르신이 혼자 오셔서 손을 떨면서 서류를 건네셨는데 공증이 끝나고 나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딸한테는 알리지 마세요. 그리고 다시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날 오후 제가 병원에 갔을 때 아버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아버지 이마에 손을 얹어봤어요. 열이 있나 싶어서요. 아버지가 눈을 뜨셨습니다. 왔어? 네, 아버지. 아버지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게 다였습니다. 저는 꿈에도 몰랐어요. 법무법인 사무실에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저를 자리에 앉히고 서류 한 장을 내밀었어요. 아버지 필체로 쓰인 글씨가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흔들려 있었어요. 다리가 불편하신 채로 혼자 택시를 타고 그 손으로 쓰신 글씨였습니다. 내용을 읽었어요. 이 집은 나를 10년 동안 돌봐준 내 딸에게 남긴다. 눈이 흐려졌습니다. 내 아들은 이미 많은 것을 가져갔다. 그 문장에서 저는 손을 떨어뜨렸어요. 서류를 내려다보며 한동안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어요. 땅에 담보대출이 걸리는 것도, 오빠 사업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이미 빠져나갔는지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시던 그 눈빛이 그게 몰라서가 아니었던 거예요. 서랍을 급히 닫으시던 그 손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었던 거예요. 새벽에 미안하다고 하시던 그 말이 저한테 하신 말이 아니라 당신 자신한테 하신 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다 알면서도 아무 말씀 안 하셨던 거였습니다. 아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아들을 사랑하면서도 딸을 지키고 싶으셨던 거라는 걸 저는 알았어요. 다리가 불편하신 채로 혼자 택시를 타고 손을 떨면서 서류를 건네시고 딸한테는 알리지 말라고 하시고 다시 혼자 돌아오신 그 길이 얼마나 외롭고 무거우셨을지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립니다.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있었습니다. 오빠 측에서 이의를 제기했어요. 새언니는 끝까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유언장 작성 당시 아버님이 판단 능력이 있었는지 따져봐야 해요. 저는 그 말이 제일 힘들었어요. 판단 능력이 있었는지라니요. 아버지는 혼자 택시를 타고 법무법인을 찾아가신 분이에요. 손이 떨리면서도 서류를 건네신 분이에요. 그 말이 아버지를 2번 죽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유언장의 효력이 인정됐어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 저는 아버지 방에 들어갔습니다. 아직 정리를 못한 아버지의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즐겨 읽으시던 신문, 약봉투, 낡은 안경집.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날 급히 닫으시던 그 서랍을요. 안경집이 있었어요. 아버지 안경은 이미 제가 챙겨뒀으니까 빈 안경집이었습니다. 그걸 열었는데 접힌 쪽지 하나가 있었어요.
아버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고맙다. 수고했다. 딱 4글자씩 2줄이었어요. 저는 그 쪽지를 쥐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법무법인을 다녀오신 날 혼자 택시 안에서 창밖을 보시면서 이 말을 생각하셨을 아버지가 눈앞에 그려졌어요. 병원으로 돌아오셔서 떨리는 손으로 이 2줄을 쓰셨을 아버지가요. 저한테 직접 하지 못하신 말을 빈 안경 집안에 조용히 접어 넣어두신 거였습니다. 저는 그 방 바닥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지금 저는 그 집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앉아 계시던 창가 자리에 화분을 뒀어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국화를요. 봄이 되면 꽃이 피더라고요. 그 꽃이 필 때마다 저는 아버지가 거기 잠깐 다녀가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빠와는 한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오빠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잘 지내냐? 저는 한참 후에 이렇게 답했어요. 응, 잘 지내. 그게 다였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얼굴을 볼 날이 오겠죠. 형제라는 게 끊어지는 것 같아도 어딘가에 이어져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아직입니다. 10년 동안 제가 듣고 싶었던 말은 집도 재산도 아니었습니다. 고맙다. 수고했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딸이었던 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걸로 충분해요. 혹시 여러분도 부모님에게 들었던 가장 오래 남은 말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오늘은 그 말을 조금 더 오래 떠올리게 될 것 같습니다.